현보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항상 짧게 하라고 주의를 많이 들어서 오늘도 제가 시간이 길어질까봐 되게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말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나중에 녹음하신 거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아직도 돛담배에 떠있다, 돛담배를 타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걸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되게 잘 사는데 애들도 다 좋은 학교 가고 우리 괜찮지 않나? 그리고 설사 한인 커뮤니티는 돛담배위라도 나는 아닌데 나는 여기서 비즈니스 잘하고 애들도 학교 좋은 데 갔고 나는 유럽선 올라탄 것 같은데 나는 메인스트림에 올라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는 아직도 돛담배위고 설사 당신은 유람선에 탔어도 그걸로 당신이 보호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커뮤니티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정부, 미국 소사이어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인들,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는 당신이 유람선 위에 탔어도 언젠가 필요하면 돛담배를 밀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 커뮤니티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 위치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미국 아시안 이민을 보는 미국 정부, 미국 사법부에서의 대책, 법들,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차별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민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플라워 타고 온 백인들 말고 아시안들이 미국에 이민 온 거는 한 1800년대, 1850년대 그 앞뒤부입니다. 그 전에도 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몇십 명씩 오신 분들이고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서 한 150년, 160년 정도 역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아시안들을 차별했는가? 이 법으로 정책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입국하기 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게 보통 이민법이죠. 영주권 받을 때 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별로 어떤 나라 출신들은 비교적 영주권 신청하면 잘 나오고 빨리 나오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는 잘 안 나옵니다. 똑같은 비자 클래스 안에 들어있어도 안 됩니다. 그게 입국하기 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들이고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헌법이 많이 우리들까지 보호하게 대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한 다음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들. 그 다음에 또 법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눠보면 명백히 차별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아시안 안에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인 배제 법이 있었거든요. 중국인은 미국에 들어오질 못하게 했어요. 1882년도의 법에. 그런 법들도 에일리언 랜드로라고 해서 아시안들은 땅을 못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히 차별적인 법들도 있고 또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되게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행 결과가 아시안들,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지금 내추럴라이제이션 액트면 우리말로 치면 규약법이거든요. 미국에 들어와서 태어나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민권을 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었는데 1790년도에 저 법이 처음 생깁니다. 이게 미국 독립전쟁이 1774년부터 싸워서 실제로는 1789년 이때 완성이 된 걸 생각해보면 미국이 독립하자마자 규약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 법에 명시적으로 화이트들만 규약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법인데 그 법이 유지가 돼서 1870년 이게 남북전쟁 끝나고 직후입니다. 그때까지 거의 한 80년 이상을 백인 아니면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법이 1898년에 이르러서야 1898년은 1900년 1년 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시안들은 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원킴 왁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중국에서 철도 노동자로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거든요, 본인은. 그런데 아시아는 귀화가 불가능하다는 법에 따라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못 따요. 시민권을 못 따니까 당시에 그 랜드로 그 토지법이 아시아인들은 조건이 이거예요. 시민권자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어요. 별도의 법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인 법인 것 같거든요. 시민권, 땅은 되게 귀한 그 리소스니까 시민권들만 따야지. 그런데 별도의 법으로 중국인은 시민권을 딸 수가 없으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법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인데 시민권을 딸 수 없으니까 땅을 소유를 못합니다. 이런 차별적인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898년이면 120년도 더 전 일이잖아요. 이때만 있었을 것 같지만 이런 법들의 아류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집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아시아는 귀화를 할 수 없다는 저 1790년도 법이 결국 폐기가 되는 게 1943년에 중국인들은 귀화가 허락돼요. 왜냐하면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쳐서 일본을 대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아주 그냥 긴급하게 중국인들은 귀화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인은 1952년이 되어서야 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뭐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뭐 우리 안창호 선생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운동하시고 이랬는데 그 당시 그분들은 여기서 뭐 50년도 살아도 귀화가 불가능한 그런 법적 상태였어요. 이런 놀라운 법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법이 차이니즈 익스클루전 액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2년에 세워져서 만들어져서 1943년에 그 폐기될 때까지 뭐 한 70년 이상 유지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미국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민 역사를 쭉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리시 패민이 일어나서 1850년대 45년부터 49년 사이에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이민을 와요. 한 10년쯤 후에는 이탈리아가 통일이 됩니다. 근데 통일이 돼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통일이 되면서 통일을 한 쪽이 있고 통일을 당한 쪽이 있겠죠. 그러니까 통일을 당한 쪽에서는 핍박받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삼국 통일했을 때 신라가 통일하면서 백제 다 망한 거랑 똑같은 입장이 돼서 이태리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더 공부한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말기라 우리가 생각하는 컬버의 대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대기근이 중국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먹을 걸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미국으로 노동자로 많이들 태평양을 건너오거든요. 그게 거의 10년, 한 20년 사이에 아주 대규모 이민이 그렇게 세 군데에서 일어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노동자를 받아들였어요. 1800년대 중반에. 그런데 1882년에 딱 법을 만들어서 유럽계, 이태리, 아이리시, 독일, 스페인 다 이민을 계속 올 수 있지만 딱 중국인들만 이민을 금지시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입국 금지를 시킵니다. 이게 완전히 차별적인 법이잖아요. 이 법에 현재의 어떤 영향이, 어떤 관련이 있나, 현재 있는 우리 현실에 생각을 해보면 국가별로 쿼터 주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뭐 EB5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쿼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EB5는 50만 불 투자해서 그냥 투자만 하면 이민 영주권을 2년 정도 후에 받을 수 있는 건데 국가별로 티오가 있어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7년, 8년이 걸려도 못 들어옵니다. 완전히 저거의 아류예요. 이런 것들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1917년이면 어떤 때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러시아에서 붉은혁명이 일어나고 뭐 1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미국의 경제 부흥기가 일어날 때쯤이에요. 그런데 그 이민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남아시아, 중동 전역에서 이민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것도 인종적으로 딱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82년에 중국인 배제법하고 합쳐져서 결국은 유럽이나 이쪽 조금 백인들 쪽 나라 외에는 사실은 이민이 금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법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별적인 법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까 1800년대 중반에 중국 사람들이 철도를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20년, 30년을 사니까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를 시민권자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중국인은 시민권을 딸 수가 없으니까 중국인들은 결국은 토지 수요를 해서 농사짓는 이런 입장은 될 수가 없고 결국은 도시에서 노동자로 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주 많이 종사했던 업종이 세탁업입니다. 지금도 세탁소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아주 그냥 노동 강도가 세고, 근데 당시 1800년대 후반에는 지금처럼 뭐 드라이 클리닝 하는 그런 드라이어도 아니고 정말 양잿물 뜨거운 물에 녹여서 사람이 빨래를 두들겨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땅도 수요가 안 되니까 이런 업종에 많이 취업을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조례로 목적업무에서 세탁업을 하는 거는 뜨거운 물을 끓이고 항상 불을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크다. 그래서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퍼밋을 받아라라고 조례를 내려요. 그래서 조례를 내려서 굉장히 뉴트럴하잖아요. 뭐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저 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소유했던 빨래 세탁업소들은 다 목적업물이었고 그래서 신청을 해갖고 중국인 업소는 한 군데도 퍼밋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동으로 경쟁을 하던 아일랜드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가난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일랜드 사람들, 이태리게스 사람들이 하는 세탁업은 호황을 맞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퍼밋을 주고 중국인은 안 돼 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구라는 중국계 세탁업자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를 집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얘기죠. 그런데 저 법하고는 그럼 옛날에 뭐 이랬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네일 살롱 몇 년 전부터 막 철퇴 맞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노동 착취도 있고 뭐 어려운 업종이에요. 노동 착취하면 안 되고 케미칼 몸에 나쁜 거 네일 하시는 분들이 쓰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업종은 저거 하나인가? 왜 이렇게 네일 업종만 철퇴를 맞지? 생각을 해보면 저거 옛날에 세탁업 철퇴 맞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없죠. 또 하나가 지금 드라이 클리너들 환경 문제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하는 업체들 굉장히 지금 사고 팔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클리닝 하는데 뭐 10만 불, 미니멈 10만 불, 20만 불이 들기 때문에 세탁소를 팔지 않고 그냥 폐업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입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는 세탁업을 해서 세탁소 10개에서 크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은퇴하려고 세탁업을 폐지하려고 다 그냥 클로즈하고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 10개 세탁소 은퇴할 클린하려면 투밀란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20만 불씩 줘서. 그럼 이거는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시민권을 못 딴 사람 아까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는데 결국 진 사람. 이 사람이 참 슬픈 얘기인데 이 사람의 케이스랑 비춰서 또 하나 연관된 법이 있어요. 홈스테드 액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서부에 말 타고 가서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이렇게 마차 타고 어디 산에
중부로 가서 식구들 막 낳고 우리 농사 짓고 여기 내 땅이다 이렇게 허락받고 이러던 그런 영화가 가능하게 한 게 저 홈스테드 액트인데 5년 이상 한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 그 지역 땅을 처음에는 140에이커를 주다가 나중에는 600에이커 이상을 그냥 무상으로 정부에서 주는 법이 있었거든요. 저 법이 1862년에 만들어져서 1976년까지 시행된 법이에요. 그런데 저 법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시안들은. 왜?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법의 아주 첫 번째 조항이 그거였거든요.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만 중부에 가서 서부 개척해서 농사 지으면 땅을 주는데 아시안들은 아예 불가능했어요. 이게 홈스테드 액트 하면 아시안 차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미그레이션 내추럴 귀화법, 랜드로 토지법, 그 다음에 이 홈스테드 액트 세 개를 합쳐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시안들은 토지 소유주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적인 미국 정책이 1945년까지 사실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페이지 액트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륙 횡단 저 몇 분 했죠 지금? 벌써 20분 했어요? 거짓말이시죠? 네, 빨리 하겠습니다. 대륙 횡단 건설을 하려고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막 건너와서 총각들이 와서 살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사람이 동물로서 그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싶다, 자식을 낳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그냥 그 메일 브라이드를 해서 많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와서 자식을 낳고 사네. 자식을 낳고 살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돌아가지 않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헌법에 개정이 돼서 미국에서 나면 시민권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 페이지에 1875년, 1903년, 1907년, 1922년 다른 모습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저 법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아시안 여자는 매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여자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그런 법, 첫 번째 법이 그런 법이고 두 번째 아나키스트 익스클루전 액트는 뭐냐면 당시에 1903년이면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라 그 무정부주의자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또 공산주의자들도 움직이기 때문에요. 저런 아나키스트를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면서 아주 끄트머리에 그 매춘을 importers of prostitution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요. 매춘부들을 수입하는 사람들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와 같이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요. 그런데 아나키스트하고 매춘부 수입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법에 그런 조항을 하나 딱 넣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매춘자들이 아니잖아요. 중국 여자들이 매춘자가 아니고 근데 카테고리를 아시안 여자는 매춘 가능해 라고 엉뚱한 데도 하나가 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다 합쳐놓고 보면은 중국에서 아시안 여자를 데리고 오는 브로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일 브라이드를 데리고 오려면 그런 사람들 자체를 미국을 입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중국 여자를 데려올 수 없게 하고 결혼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식을 못 낳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려워져서 이미 82년 전에 중국에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가 있는데 일단 출국을 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고 아내도 데리고 올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총각으로 늙어 죽다가 뭐 사람이 사는 지경이니까 여기서 오래 살면 백인 여자랑도 눈이 맞고 흑인 여자랑도 또 사랑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상황이 생기고 혼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미국 여자가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면 국적을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는 허스번드의 국적을 따라야 되니까 그게 옳다. 그래서 전혀 아시아 차별하고 상관이 없는 법인데 그런 법을 만들어서 1922년에 1907
1987년에 생긴 법, 그 다음에 1922년은 그게 확대된 법이 되었고, 결국은 미국 여자도 아시안이랑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저게 그럼 요즘에는 다 인종 간의 결합도 하고 뭐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거하고 아르가 뭐냐면 한국 싱글 여자분들 30이 넘으시면 직장이 있어도 미국 비자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귀국을 안 할 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나 잠깐 미국 가서 한 어학연수 한 6개월 하고 다시 회사 복귀해서 영어 좀 늘려갖고 복귀하고 싶은데 비자를 안 줘요. 왜? 너 가서 내춘할 거지. 너 가서 미국 남자랑 결혼할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국 안 돼. 하고 비자 자체를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법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저게 관련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법이 차별, 아시아는 안 돼, 한국인 안 돼. 이거는 헌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법이 교묘해지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882년에 또 개정된 이민법에는 여기서 헤드택스라는 걸 물려요. 헤드택스가 뭐냐면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시안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 왜 세금을 내냐? 백인들은 안 내는 이런 세금을 왜 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와서 소셜 거렁뱅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안들은. 근데 그 당시 아시안들은 다 가난해서 미국에 와서 오기만 하면 정말 밤낮을 알가리고 14시간, 15시간 일할 각오가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전제가 얘네들은 거렁뱅이가 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아시안들은 들어올 때 헤드 텍스라는 걸 물립니다. 황당한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화가 나죠. 그리고 소셜 베네핏을 저는 못 받게 합니다. 그게 1882년에 생긴 법인데 요즘에 영주권자라도 소셜 베네핏 받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되게 불리하다. 결국 120년, 140년 전 법하고 비슷한 법들이 현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기어리 액트 1892년에 여기 법은 아시안들은 도메스틱 인터널 패스포트라는 일종의 여권 비슷한 거를 지금으로 치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항시 지참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추방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인 것 같은데 백인들은 불법이고 막 그냥 배 타고 넘어왔어도 상관없고 아시안들만 아이디를 지참하게 해요. 근데 이게 요즘에 리얼 아이디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아이디가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뉴저지에서도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리뉴 하시려면 패스포드 US 패스포드 갖고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6점이 안 돼요. US 패스포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줍니다. 이게 지금 120년 전 법하고 되게 비슷한 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고용하시려면 이베리파이 하셔야 돼갖고 합법적으로 있는지 그거 하시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 에일리언 랜드로 이거는 뭐냐면 토지법인데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토지 소유가 불가능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지금 쭉 나와 있는 대로 미국에 지금 한 20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개 주에서는 토지 소유가 가능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 나머지 30개 주에서는 차이니즈가 없는 주예요. 차이니즈가 없으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없었던 거지 중국인이 있기만 한 주에서는 거진다 토지 소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들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미국 정책이 바뀌었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개인들이 수프림코트까지 소송을 해서 끌고 가고 여러 가지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야마시타라는 사람은 이민으로 와서 10살 때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으로 와서 하이스쿨 이어서 나오고 유니버시티 워싱턴 로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봤는데 변호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져요. 그 다음에 한 20년쯤 후에 다시 토지 소유를 또 금지하니까 그걸 해서 또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두 케이스가 다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또 져요. 그래서 로스쿨 졸업했는데 변호사
시작하고 레스토랑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중국 일본계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캠프에 갇힙니다. 일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을 살았고 아주 합법적으로 살았지만 그 일본이랑 전쟁을 하면서 일본계는 다 인터먼트 캠프에 6년, 4년 동안 가두거든요. 거기에 또 갇힙니다. 그래서 평생을 여기서 살았지만 결국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게 저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시아들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커뮤니티가 같이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람 같이 이렇게 여러 중국계 사람들, 일본계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하면서 20년대, 30년대에 싸워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1924년에 드디어 쿼터제를 해서 24년부터는 아시아 전체에서 아무도 이민을 못하게 하거든요. 저 법도 쿼터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지법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금지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1965년이 돼서 미국의 인권법이 개정이 되면서야 결국 겹쳐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54년에 요즘에 아이스에서 막 불법 이민자들 잡으러 막 새벽에 쫓아오고 그러잖아요. 저런 일이 1954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시안들이 어떤 입장에서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이 시점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말이 빨라리 올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민자 증가 추세와 아시안 이민이 얼마나 왔는지에 관한 상관표거든요. 저 표를 보시면 지금 10년 단위로 끊었는데 이민법이 바뀌어서 아시안 이민이 확 줄면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법이 바뀌면 이민이 줄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이민자에게 유리하게 되면 이민자가 늘어나고 이런 연관관계가 굉장히 넘버와 그 질과 양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자들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이민 커뮤니티가 되게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경제적인 면까지도 영향을 줘서 결국은 이게 나는 세탁소 10개 하고 나는 큰 비즈니스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커뮤니티 전체의 경제가 나빠지고 그럼 내 비즈니스도 나빠지고 나 혼자서 유람선 타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